2001년 6월 서울 어딘가의 회의실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잉크가 마르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안 됐다. 하지만 그 서명 하나로 49년 동안 한국인의 손으로 빚어온 맥주가 벨기에 회사의 소유가 됐다. 두산은 오비 맥주를 팔았다. 전성기엔 국내 맥주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한강의 기적이 한창이던 시절 공장 노동자도 대학생도 퇴근길 아버지도 모두 같은 병을 들었다. 병뚜껑을 딸 때 나는 그 소리가 곧 한국의 소리였다. 1933년 일본 자본이 영등포에 세운 양조장에서 시작해 해방과 전쟁을 넘고 한강의 기적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맥주는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팔렸다. 어떻게 70%의 제국이 무너졌을까? 외국 맥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노동자들이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다. 오비 맥주를 죽인 건 다름 아닌 그것을 키운 사람들이었다. 오비 맥주, 영등포, 서울, 1913년부터 2014년까지. 1923년 일본 기린 맥주의 경영진은 조선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들이 찍은 곳은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 경성 외곽의 공업지대, 항안과 가깝고 철도가 지나는 땅이었다. 공장 부지로는 완벽했다. 문제는 간토대 지진이 오고 쇼와 공황이 오고 세계 대공황이 왔다는 것이다. 기린은 10년을 기다렸다. 1933년 12월 8일 도쿄 기린 맥주 본사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다. 자본금 300만 엔, 회사 이름은 쇼와 기린 맥주 주식회사. 96년 33%의 지분은 기린이 쥐었고 나머지를 나눠 가진 11명의 임원 중에 조선인이 2명 있었다. 박승직 상점 사장 박승직, 그리고 경성 방직 사장 김현수. 두 사람은 주주이자 취체역이었다. 조선의 자본이 일본의 자본 안에 작은 지분으로 끼어 앉은 형국이었다. 이듬해 1934년 4월 영등포 공장이 중공됐다. 4월 13일부터 시제품 생산이 시작됐고 4월 20일부터 기린비루가 시장에 풀렸다. 첫 해 순이익은 74.647엔, 주주들에게 5% 연배당이 돌아갔다. 양조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영등포 공장 안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기술자의 지시를 받으며 맥주를 빚었다. 그들의 손이 솥을 저었지만 그 솥은 일본 것이었다. 그 노동자들 중 한 명을 상상해보자. 23세 청년, 영등포 토박이. 공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땅을 알았던 사람. 그는 1934년 봄 공장 문이 열리던 날 채용됐다. 메가를 나르고 발효조를 닦고 병을 씻었다. 기린이라는 이름이 뭔지도 몰랐지만 일은 있었고 월급은 나왔다. 그는 이 공장이 훗날 어떤 이름을 달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솥 앞에 섰고 열이 얼굴을 덮쳤고 맥주 냄새가 옷에 배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일본인들이 떠났다. 공장은 멈췄다. 10월부터 쇼와 기린 맥주는 미군 정청 귀속재산으로 지정됐다. 적상이업이 된 것이다. 생산 설비는 그대로였고 기술도 남아있었고 조선인 노동자들도 남아있었다. 없는 것은 주인이었다. 미군정은 관리인을 임명했다. 박승직의 아들 박두병이었다. 박두병은 공장을 접수한 뒤 재빠르게 움직였다. 1947년 6월 회사 이름이 동양맥주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1948년 새 상표가 정해졌다. OB, 오리엔탈 브루워리의 앞글자, 동양의 양조장. 일본 자본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조선인의 이름을 붙였다. 그 두 글자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1948년 7월 박두병이 동양맥주 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같은 해 홍콩으로의 통조림을 수출하며 무역업에도 손을 뻗었다. 그는 단순한 맥주 회사 사장이 아니었다. 폐허 위에서 기업 제국을 구상하는 사람이었다. 1951년 3월 정부는 귀속재산 불화 계획을 발표했다. 상환 조건은 3억 6천만 원, 9년 분할 상환. 박두병은 그해 10월 두산 상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트럭 18대를 확보해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952년 5월 22일 동양맥주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불화받아 민간기업이 됐다.
일본의 소티 이제 완전히 한국인의 것이 됐다. 1953년 8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영등포 공장은 생산을 재개했다. 포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도시에서 다시 맥주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를 맡으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1934년부터 그 솥 앞에 섰던 사람들, 전쟁통에도 공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지만 솥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들의 손도 그대로였다. 새 시대가 열렸다. 오비 맥주의 시대. 1950년대의 한국은 가난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 남은 것은 잿더미와 빛뿐이었다. 그런 나라에서 맥주는 사치품이었다. 유리병에 담긴 황금빛 액체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노동자는 막걸리를 마셨고 맥주는 양복 입은 사람들의 술이었다. 오비는 그 벽을 깨기로 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시동을 걸었다. 구미에 공단이 들어서고 울산에 공장 굴뚝이 솟았고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월급이 생겼다. 조금씩이지만 주머니가 두꺼워졌다. 오비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 한국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막걸리 다음에는 맥주가 올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생산 라인을 확장했다. 1965년 기록이 세워졌다. 연간 판매량 100만 상자 돌파. 한국 맥주 역사상 최초였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 수치가 아니었다. 한국인이 맥주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의 중심에 오비가 있었다. 같은 해에 오비는 생맥주를 처음으로 시중에 내놓았다. 차가운 잔에 거품이 넘치는 생맥주. 골목 어귀 선술집에서 시장 한켠의 포장마차에서 퇴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섰다. 맥주는 더 이상 양복 입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공장 노동자도 시장 상인도 대학생도 모두가 같은 잔을 들었다. 1971년 오비는 영등포 공장에 최신 설비를 증설했다. 생산 능력이 대폭 늘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던 시절이었다. 영업부 직원들은 주문이 너무 많아 주문 받기를 꺼렸다고 했다. 매년 이익이 100% 이상 증가했다. 그것은 기업의 성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속도이기도 했다. 그 시절 영등포 공장의 관리 라인에 한 사람이 있었다. 1975년에 입사한 26의 청년. 지방 공고를 나와 서울로 올라온 그는 발효공정 담당으로 배치됐다. 발효조의 온도를 체크하고 메가즙의 농도를 기록하고 불량병을 솎아내는 일이었다. 단순하지만 정밀한 노동이었다. 그는 회사가 좋았다. 월급은 제때 나왔고 구내식당 밥은 따뜻했고 해마다 연말이면 보너스가 나왔다. 무엇보다 오비에 다닌다고 하면 동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 회사,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오비는 한국 맥주 그 자체였으니까. 1968년 수입 맥주 시장이 열렸다. 외국 맥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역공을 택했다. 1981년 3월 네덜란드 하이네켄과 기술 제휴 및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7월에는 경기도 이천에 새 공장을 세웠다. 영등포가 서울의 심장이라면 이천은 오비 제국의 두 번째 폐였다. 같은 해 캐나다 시그램과 합작으로 오비 시그램을 설립해 위스키 시장에도 진출했다. 맥주만으로는 부족했다. 오비라는 이름이 닿는 곳마다 사업이 생겼다. 1978년 그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는 이름 하나가 증명한다. 두산그룹은 그 해까지 공식 명칭이 오비그룹이었다. 맥주 회사가 그룹 전체의 이름이 됐다는 것, 그것이 오비의 위상이었다. 박두병이 1973년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만든 제국은 멈추지 않았다. 장남 박용곤이 1911년 회장직을 이어받으며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정비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영등포에 솟해 있었다. 1982년 오비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다. 한국 최초의 프로야구단 오비 베어스를 창단한 것이다. 그해 열린 첫 번째 한국 시리즈에서 오비 베어스는 우승컵을 들었다. 경기장에서 오비 맥주가 팔렸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선수들이 맥주잔을 들었다. 맥주와 야구 두 개의 국민 문화가 하나의 상표 아래 묶였다. 1980년대 중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했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70%, 한국인이 마시는 맥주 10병 중 7병이 오비였다. 1985년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는 그 무대 위에 오비의 로고가 걸렸다. 영등포 공장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연기가 올랐다. 발효주에서는 거품이 끓었다. 1975년에 입사한 그 청년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됐다. 부하 직원이 생겼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매일 아침 공장 문을 들어서며 같은 냄새를 맡았다. 맥가와 홉과 발효의 냄새. 그에게 그것은 안정의 냄새였다. 내일도 모레도 이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냄새였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1991년 봄 멀리 구미의 어느 공장에서 파이프 하나가 터지고 있었다. 1991년 3월 14일 밤 10시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두산전자 공장 안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송출 파이프의 이음새가 파열됐다. 구멍은 작았다.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그 틈으로 8시간 동안 페놀 원액 30톤이 흘러나왔다. 페놀은 옥계천으로 스며들었고 옥계천은 낙동강으로 흘렀고 낙동강은 대구 다사 취수장으로 이어졌다. 대구 시민 162만 명의 수돗물이 오염됐다. 정수장 직원들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 원인을 몰랐다.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염소 소독제를 더 많이 넣는 것이었다. 페놀과 염소가 만나면 클로로펜놀이 된다. 독성이 더 강하고 냄새는 수백 배 더 독한 물질. 해결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 한 컵을 들었다가 그 악취의 잔을 내려놓았다. 두통이 왔다. 구토가 왔다. 복통이 왔다. 콩나물에서 악취가 났고 한약을 다리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당시 대구 수돗물의 페놀 농도는 한국 허용치의 수시 2배,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10배였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숫자 800명.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임산부 800명이 태아에 대한 공포로 자연유산을 겪거나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고는 4월 말까지 1만 3천인 ROC 원, 금액으로 160억 원이 넘었다. 두산전자는 유출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숨겼다. 그것이 분노를 폭발시켰다. 3월 29일 서울 두산빌딩 앞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돗물 페놀 오염 시민단체 대책협의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오비 맥주 병이 들려 있었다. 10여 분 동안 40병의 오비 맥주가 길바닥에 쏟아졌다. 황금빛 맥주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그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 오비 맥주는 수질 오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페놀을 흘린 것은 두산전자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 두산전자도 오비 맥주도 코카콜라를 유통하던 두산음료도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두산.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연결했다. 전국 슈퍼마켓 연합이 두산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대학가에서 불매 선언이 이어졌다. 두산 음료의 매출이 한순간에 20% 떨어졌다. 오비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1991년 1분기 69%에서 2분기 55%로 수직 낙하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70%의 제국이 단 한 분기 만에 흔들렸다. 그해 두산그룹의 오비 맥주를 포함한 주력 상품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두산그룹 박용곤 회장은 공개 사과를 하고 사회 기부금 200억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환경처 장관과 차관도 경질됐다. 대구지 방환경청 공무원 200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두산전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4월 22일 조업 재개 불과 10일 뒤 두산전자 공장에서 다시 페놀 탱크 파이프 이음새가 파열됐다. 이번에는 1,000톤 대구 전역의 식수 공급이 또다시 중단됐다. 시민들은 생수를 사러 뛰었고 약수터에 줄을 섰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사건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두 번째 유출이 보도되던 날 영등포 공장의 발효 관리자
1975년부터 이 회사에 다닌 그 사람은 퇴근길 슈퍼마켓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진열대 한쪽에 오비 맥주 병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아무도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이 만든 맥주가 팔리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오비 맥주를 아스팔트에 쏟고 있었다. 사건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를 바꿨다. 녹색연합은 1999년, 19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1위로 선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대검찰청의 환경과가 신설됐으며 전국 단위의 환경보호단체들이 결성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한국인들이 수돗물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 나는 수돗물을 끓여 먹느니 깨끗한 물을 사 먹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불법 생수 시장이 활성화됐고 정수기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오비 맥주는 살아남았다. 점유율은 55%로 내려앉았지만 아직 1위였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상처를 노리고 있었다. 대구 지하 150m 아래에서 1993년 봄 조선맥주 마케팅팀의 회의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왔다. 한국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다. 수돗물, 페놀, 오염. 2년 전 낙동강의 악몽은 아직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명했다. 대구 시민들은 여전히 수돗물을 의심했고 전국의 소비자들은 먹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 그 공포가 시장에 아직 남아 있었다. 조선맥주는 그 공포를 광고로 만들기로 했다. 새 맥주의 이름은 하이트. 광고 카피는 단 한 줄이었다. 지하 150 100% 천연 안반수로 만든 맥주. 오염된 강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의 순수한 물. 페놀이 닿을 수 없는 곳의 물. 그 한 줄이 오비의 심장을 겨눴다. 광고는 제품을 팔지 않았다. 공포를 팔았다. 아니 정확히는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팔았다. 소비자들은 반응했다. 하이트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맥주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었다. 두산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행위였다. 1993년 하이트 출시 첫 해에 시장은 술렁이었다. 이듬해인 1994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1위 자리를 오비가 빼앗겼다. 하이트가 대한민국 맥주 판매량 1위에 올랐다. 30년의 왕좌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이었다. 영등포 공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발효 관리자는 처음에 숫자를 믿지 않았다. 통계 오류겠거니 했다. 1위라는 것이 오비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오비가 1위가 아닌 세상은 한강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큼 낯설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 빨랐다. 거래처 슈퍼마켓 사장들이 하이트 진열 공간을 늘려달라고 했다. 포장마차 주인들이 하이트 생맥주 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오비만 팔던 단골 술집이 하이트로 간판을 바꿨다. 영업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보고서는 한결같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방역을 준비했다. 품질을 높이고 광고 예산을 늘리고 영업망을 재정비했다. 1996년에는 오비 라거가 월드 비어컵 국제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기술력은 여전했다. 맥주 자체의 품질로는 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마음은 기술로 되돌릴 수 없었다. 하이트의 150mm 안반수 이미지는 이미 뇌리에 박혔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오비는 페놀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피의자였다. 그 무렵 두산그룹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맥주 시장 점유율 하락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산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코카콜라 유통, 버거킹, 세리엠, 네슬레. 소비자의 중심으로 구성된 두산의 포트폴리오는 IMF 이전부터 이미 과부하 상태였다. 1995년 두산그룹의 적자는 9천억 원에 달했다. 부채 비율은 625%,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해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두산그룹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냉혹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룹이 3개월 안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오비 맥주 매각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침묵했다. 오비 맥주는 두산의 뿌리였다. 두산이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오비라는 뿌리가 버텨줬기 때문이었다.
그 뿌리를 뽑으라는 말이었다. 박용곤 전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동생 박용호는 맥킨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비자의 사업을 버리고 중공업으로 피벗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비 맥주를 팔아야 했다. 그 결정에 형 박용곤이 반발했다. 두산의 정체성, 가문의 유산, 50년의 역사, 그것을 외국 자본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단순한 경영 방침의 차이가 아니었다. 서로 상대방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고발하는 공개 분쟁으로 번졌다. 대한민국 최고 수익을 위해 기업이 형제 싸움으로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영등포 공장의 발효 관리자는 그 기사를 읽으며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그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다. 입사할 때만 해도 오비는 무적이었다. 70%의 시장, 국가 공식 후원사, 오비 베어스의 우승. 그런데 지금은 점유율이 무너지고 회장이 바뀌고 형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다. 신문 기사 속의 두산은 자신이 아는 두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믿었다. 이 정도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비는 전쟁도 버텼고 해방도 넘겼고 불매운동도 살아남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1997년이 오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해 겨울 한국 전체가 무릎을 꿇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인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다. 대우가 무너지고 기아가 쓰러지고 한보가 사라졌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하룻밤 사이에 신화가 됐다.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쳤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장롱 속의 금반지를 꺼내 나라에 바쳤다. 두산그룹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1995년부터 부채 비율 6.25%로 벼랑 끝에 서 있던 두산에게 IMF는 최후 통첩이었다. 유동성 위기,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었다. 맥킨지의 경고는 예언이 됐다. 소비재를 버리고 중공업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박용호는 결단을 내렸다. 오비 맥주를 판다. 그 결정이 공식화되기까지 두산 가문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다. 형 박용곤의 논리는 간단했다. 오비 맥주는 두산의 뿌리다. 박승직 창업주의 아들 박두병이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오비였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매운동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오비였다. 그것을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은 가문의 역사를 파는 것이다. 동생 박용호의 논리도 간단했다. 살아야 한다. 역사보다 생존이 먼저다. 오비를 붙들고 있다가 그룹 전체가 무너지면 역사도 없다. 두 형제의 싸움은 회의실을 벗어났다. 서로가 상대방을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익구의 기업 두산그룹의 후계자들이 검찰 앞에 섰다. 신문 한 면에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다. 창업주 박승직이 1896년 종로 나아가 포목전에서 시작한 가문의 역사가 100년이 지나 법정 공방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결국 형 박용곤이 물러섰다. 맥킨지의 권고가 그리고 IMF의 현실이 그의 반대를 압도했다. 1998년 두산그룹은 오비 맥주 지분의 50%를 벨기에의 인터브루에 매각했다. 인터브루는 유럽 맥주 시장의 강자였다.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호가든, 벨기에의 맥주 제국이 한국 시장에 발을 들였다. 매각 대금은 두산의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 코닥, 네슬레, 버거킹, 사렘. 두산의 소비자의 사업들이 하나씩 정리됐다. 오비 맥주는 두산과 인터브루의 합작 형태로 운영됐다. 절반은 아직 한국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절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영등포 공장의 발효 관리자는 그해 봄 처음으로 외국인 임원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을 봤다. 양복 차림의 백인 남자들이 통역을 대동하고 생산 라인을 걸었다. 그들은 설비를 점검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메모를 했다. 그가 2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이 낯선 눈으로 측량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동료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아닌 것 같다. 동료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맥주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그 말이 위안이 됐다. 아직은. 그러나 같은 해 더 조용하지만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997년 오비 맥주는 영등포 공장 가동을 멈추고 경기도 이천으로 완전히 이전했다. 1933년 쇼와 기린 맥주가 세운 그 공장, 해방과 전쟁을 버텨온 그 굴뚝, 한국 맥주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땅이 멈췄다. 65년 가까이 맥주를 빚어온 영등포 공장의 마지막 날이 왔다. 설비들이 하나씩 꺼졌다. 발효조의 온도가 내려갔다. 보일러불이 꺼졌다. 마지막까지 돌아가던 병입 라인이 멈추자 공장 안에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기계 소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함께 이천 공장 발령 통보를 받았다. 일부는 이천으로 갔다. 일부는 서울을 떠날 수 없어 짐을 쌌다. 1975년부터 이 공장에 다녔던 그 사람은 이천행을 선택했다. 22년 동안 다닌 직장이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마지막 날 그는 발효조 앞에 잠시 섰다. 손으로 차가워진 금속 벽을 짚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온기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거품을 만들던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1996년 오비 맥주는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쓰던 쇼와기린 맥주 시절의 담금 솥을 서울시에 기증했다. 1933년에 제작된 그 솥은 영등포 공원 한가운데 설치됐다. 공원 이름은 영등포 공원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냥 오비 공원이라고 불렀다. 솥은 이제 맥주를 끓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손을 얹어보다 떠났다. 그 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맥주를 끓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두사는 오비 맥주를 아직 완전히 놓지 않았다. 50%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50%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IMF의 파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두산의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인터브루는 기다리고 있었다. 1933년 일본의 자본으로 시작된 이 맥주가 해방과 전쟁과 불매운동을 넘어 마침내 한국인의 것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려놓아야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맥주는 여전히 가장 잘 팔리고 있었다. 팔리는 맥주를 팔아야 했다. 그것이 두산의 딜레마였고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이었다. 3년 후 박용호는 나머지 50%에도 서명을 했다. 이 장은 챕터 5에서 언급한 공장 폐쇄를 시간순으로 되돌아가 그 마지막 날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본다. 1996년 가을 영등포 공장에 공문이 내려왔다. 내용은 간결했다. 이천 공장으로의 완전 이전. 영등포 공장 부지는 서울시의 매각. 이전 완료 목표 시점 1997년 상반기. 공문을 읽은 관리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영등포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해마다 늘었다. 소음 민원, 분진 민원, 악취 민원, 도시가 공장을 포위했다. 서울시와 오비 맥주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은 이미 공장 안에 돌고 있었다. 그래도 막상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은 달랐다. 1933년부터 63년이었다. 이전 작업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다. 설비 해체팀이 들어왔다. 이천 공장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분리하고 포장했다. 발효조, 냉각 설비, 역과 라인, 쓸 수 있는 것들은 트럭에 실렸다. 쓸 수 없는 것들은 고철로 팔렸다. 이 수십 년 된 배관들이 벽에서 뜯겨나왔다. 타일이 깨졌다. 콘크리트 바닥에 기름때가 배어있던 자리들이 드러났다. 공장은 비워질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노동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천으로 가는 사람들과 가지 않는 사람들. 이천은 서울에서 80km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서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갈 수 없었다.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갈 수 없었다. 영등포 공장 근처에 30년 세월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이천이라는 말 앞에서 묵묵히 짐을 쌌다. 퇴직금이 나왔다. 위로금이 나왔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오던 것.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동료와 농담을 나누던 것. 퇴근길 공장 굴뚝을 돌아보며 오늘도 잘 돌아갔다고 생각하던 것. 그런 것들에는 퇴직금이 없었다. 1997년 봄 마지막 가동 날이 왔다. 그날 새벽 4시 1975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한 발효 관리자는 여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다. 공장 문 앞에 서자 습관처럼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다.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연기를 바라보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발효실은 따뜻했다. 마지막 배출 맥주가 발효조 안에서 천천히 익고 있었다. 온도계 바늘이 1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숫자였다. 설비는 몰랐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는 발효조 옆 벽에 손을 짚었다.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내부에서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살아있는 것의 진동이었다. 22년 동안 매일 들었던 그 진동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손바닥으로 느꼈다. 오전 6시 전 직원이 모였다. 공장장이 짧은 인사를 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몇몇은 눈이 붉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들지 않았다. 20년,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박수는 없었다. 오전 10시 마지막 병입 라인이 가동됐다. 컨베이어가 돌아갔다. 세척된 유리병들이 줄을 지어 흘렀다. 갈색 병 안으로 맥주가 채워졌다. 거품이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뚜껑이 닫혔다. 라벨이 붙었다. 오비, 두 글자가 병마다 붙었다. 그 병들은 트럭에 실려 전국의 슈퍼마켓과 술집으로 배송될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 병을 사서 차갑게 식혀 마실 것이었다. 그 맥주가 영등포에서 빚어진 마지막 맥주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었다. 라인이 멈추는 순간은 갑자기 왔다. 마지막 병이 통과하고 컨베이어가 속도를 줄이더니 섰다. 기계 소리가 사라졌다. 공장 안이 순간적으로 너무 조용해졌다. 6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이 공간은 항상 소리가 있었다. 기계 소리, 병 부딪히는 소리, 증기 소리, 사람 소리. 그것이 없는 공장은 공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다 됐네. 오후 담금솥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1933년에 제작된 쇼와 기린 맥주의 담금솥. 높이 3미터가 넘는 구릿빛 금속 덩어리. 이 솥은 일본인이 만들었고 해방 후 조선인이 이어받았고 전쟁 중에도 꺼지지 않았고 불매운동의 시절에도 돌아갔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솥 안에서 끓은 메가즙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기증하기로 결정된 솥이었다. 해체팀이 분리 작업을 시작했다. 볼트를 풀고 배관을 끊고 바닥 고정부를 드러냈다. 솥이 바닥에서 분리되는 순간 오래된 금속 냄새가 공장 안에 퍼졌다. 녹과 맥가와 세월이 섞인 냄새였다. 발효 관리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입사 첫날 이 솥 앞에 섰을 때도 이 냄새가 났다. 아이가 태어난 날 야근을 하며 이 솥 곁에 있었다. 점유율이 무너지던 날도, 형제 싸움이 신문에 나던 날도 이 솥은 여기 있었다. 그는 솥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더 슬펐다. 솥은 영등포공원 한가운데 설치됐다. 받침대 위에 올려진 솥은 더 이상 맥주를 끓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가끔 손을 짚었다. 어른들은 지나치면서 흘끗 봤다. 공원 이름은 영등포공원이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오비공원이라 불렀다. 이름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만 남는다. 오비 맥주는 이제 이천에 있었다. 서울에는 솥만 남았다. 그리고 3년 뒤 그 솥을 만든 회사의 이름도 바뀌게 될 것이었다. 두산은 아직 50%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다. 2001년 6월 두산그룹 박용호 회장은 서류에 서명했다. 나머지 50%였다. 1998년에 절반을 넘긴 뒤 3년 동안 합작 형태로 유지해온 마지막 지분이었다. 인터브루가 그것을 가져갔다. 이로써 오비 맥주는 완전히 벨기에 회사의 소유가 됐다. 49년이었다. 1952년 박두병이 정부로부터 불화받아 민간기업으로 만든 날부터 2001년 박용호가 서명한 날까지 정확히 49년. 두산은 그 돈으로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다. 훗날 두산중공업이 되는 그 회사. 맥주를 팔고 발전소를 샀다. 소비재의 시대를 끝내고 중공업의 시대를 열었다. 그 전환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 분명한 것은 두산이 오비를 팔았고 오비는 이제 벨기에의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인터브루는 세계 2위의 맥주 기업이었다.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호가든, 벡스,
유럽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들의 주인, 그들에게 오비 맥주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다. 한국 시장 점유율, 유통망, 생산 인프라,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자산들이 한꺼번에 이전됐다. 이천 공장의 굴뚝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었다. 카스, 오비라거, 카프리, 병들은 여전히 전국의 슈퍼마켓으로 배송됐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 맥주 맛은 같았다. 병 디자인도 같았다. 광고도 계속 나왔다. 하지만 이익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졌다. 서울에서 벌어들인 돈이 브뤼셀로 갔다. 2001년 오비 맥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 진로쿠어스로부터 카스 브랜드를 인수한 것이다. 1917년 IMF 외환 위기로 무너진 진로쿠어스의 자산을 흡수하면서 오비는 한국 맥주 시장에서 다시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카스를 손에 넣은 오비는 2000년 시장 점유율 51%를 선언했다. 하이트에 빼앗겼던 1위를 되찾는 듯했다. 아이러니였다. 주인이 벨기에로 바뀐 해에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오비의 힘인지 카스의 힘인지는 곧 명확해졌다. 2011년 카스 라거가 하이트를 누르고 대한민국 맥주 판매량 1위 브랜드가 됐다. 오비 맥주가 아니었다. 카스였다. 오비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사들인 브랜드가 정상에 올랐다. 1933년부터 이어온 이름은 뒤로 물러났다. 이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카스캔을 채웠다. 오비 병을 채웠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라인은 돌아갔고 월급은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맥주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다. 2004년 인터브루는 브라질의 암베브, 엠베브와 합병해 인베브가 됐다. 세계 맥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됐다. 오비 맥주는 이제 벨기에 브라질 합작 거대 기업의 한국 자회사였다. 4년 뒤인 2008년 인베브는 미국의 엔하이저 부시 앤허서 부시를 520억 달러에 인수했다. 버드와이저의 주인이 바뀌었다. 세계 최대의 맥주 기업 에이빈베브가 탄생했다.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호가든, 백스, 그리고 카스와 오비. 한국의 공장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해 만드는 맥주가 세계 5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포트폴리오 한 칸을 차지하게 됐다. 숫자로 보면 성공이었다. 브랜드는 살아있었고 공장은 돌아갔고 시장 점유율은 올라갔다. 그러나 1975년부터 이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 영등포에서 이천으로 따라왔던 그 발효 관리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만드는 이 맥주의 주인은 누구인가? 브뤼셀인가? 상파울루인가? 뉴욕인가? 아니면 아직도 한국인가? 답은 그의 월급 명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2009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 AB 인베브가 오비 맥주를 팔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엔하이저 부시 인수로 쌓인 부채를 줄여야 했다. 오비 맥주는 그 부채 상환에 재원이 됐다. 매각 금액은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3천억 원. 매수자는 미국의 사모펀드 KKR,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드리칸과 AAP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컨소시엄이었다. 맥주 회사가 사모펀드에 팔렸다. 사모펀드는 맥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브랜드 역사에 감동받지 않는다. 1933년에 쇼와기린 담금 소태도 영등포 노동자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다. 수익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오비 맥주는 이제 투자 자산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KKR 체제 아래서 오비 맥주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카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다. 2011년 카스가 하이트를 꺾고 단일 브랜드 1위에 올랐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오비가 명실상부한 시장 지배자가 됐다. 고든 램지가 카스 광고에 등장해 꾸밈없고 쉽고 신선하다고 말했다. 광고는 화제가 됐다. 세계적인 셰프가 저품질 맥주를 칭찬한다는 조롱과 함께 조롱이든 화제든 카스는 팔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KKR이 오비 맥주를 산 가격은 18억 달러였다. 5년 뒤 그들이 팔 때의 가격은 18억 달러였다. 5년 만에 3배 이상 맥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공장 설비 하나 바꾸지 않고 브랜드의 역사를 만들지도 않고 단지 사고 팔았을 뿐인데 40억 달러가 생겼다.
그것이 오비 맥주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야기였다. 이천 공장의 발효 관리자는 그해 정년퇴직을 했다. 1975년 입사, 2009년 퇴직, 34년이었다. 영등포에서 시작해 이천에서 끝났다. 그가 일한 34년 동안 이 회사의 주인은 5번 바뀌었다. 두산 플러스 인터브루, 인베브, 에이비인베브, KKR. 그리고 그가 퇴직한 뒤에도 한 번 더 바뀔 것이었다. 퇴직 기념으로 회사에서 카스 맥주 한 박스를 받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캔 하나를 땄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맛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캔을 들여다봤다. 카스, 오비 맥주 제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업소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8층. 영등포가 아니었다. 2014년 4월 AB 인베브의 글로벌 CEO 카를로스 브리토가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 기자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오비 맥주의 재인수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다. 오비 맥주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우리의 핵심 거점입니다. 카스와 오비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매각 금액은 58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1,700억 원. 5년 전 KKR1에 팔 때의 가격 18억 달러의 3배가 넘었다. 에이빈베브는 5년 전 자신이 판 회사를 3배의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그 사이 오비 맥주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공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맥주 맛은 같았고 노동자들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숫자뿐이었다. 18억이 58억이 됐다. 그 차액 40억 달러, 약 4조 원. 는 맥주 한 방울 없이 만들어진 돈이었다. 그해 오비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시유연 10%였다. 하이트 진로의 11랄 1,5%를 압도하는 수치였다. 카스는 단일 브랜드로 대한민국 맥주 시장 1위를 굳혔다. 1994년 하이트의 왕좌를 빼앗긴 지 꼭 20년 만에 숫자상으로는 가장 강한 오비가 됐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실은 브뤼셀로 갔다. 한국인이 편의점에서 카스를 사고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시키고 야구장에서 캔을 땄다. 그 돈이 계산대를 통과하고 유통사를 거치고 제조사의 매출로 잡히는 순간 최종 목적지는 벨기에였다. AB 인베브의 본사가 있는 나라.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업은 팔리고 쌓이는 것이다. 자본은 국경을 모른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세금을 받았고 소비자들은 맥주를 마셨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 느낌의 정체는 무엇인가? 1913년 쇼와 기린 맥주가 영등포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맥주는 처음부터 일본의 것이었다. 한국인은 노동자였다. 주주가 아니었다. 1948년 동양 맥주가 오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맥주는 비로소 한국인의 것이 됐다. 해방의 언어로 만든 이름. 우리 손으로 빚은 술. 1965년 100만 상자 돌파의 기록을 세웠을 때 그 맥주는 한강의 기적과 함께 자랐다.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마시는 맥주였고 올림픽 공식 후원 맥주였고 야구장의 맥주였다. 국민의 맥주였다. 2001년 두산이 마지막 지분에 서명했을 때 그 맥주는 다시 외국의 것이 됐다. 이번에는 총칼이 아니라 서류로, 전쟁이 아니라 부채로, 강압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것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1948년부터 2001년까지 53년 동안 한국인의 것이었던 맥주가 다시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됐다. 2014년 카를로스 브리토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 어딘가의 편의점에서 25살 청년이 카스캔 하나를 샀다. 그는 오비 맥주의 역사를 몰랐다. 영등포 공장의 담금솥을 본 적도 없었다. 두산그룹과 인터브루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카스는 그냥 카스였다. 차갑고 싸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맥주. 그는 캔을 따며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야, 어디야? 나 카스 샀는데. 그것이 2014년의 오비 맥주였다. 아무도 주인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역사를 따지지 않았다.
맥주는 차가웠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등포공원 한가운데 1933년에 담금솥이 서 있었다. 봄이면 벚꽃이 솥 주변에 떨어졌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 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가을이면 낙엽이 솥 위에 쌓였다. 겨울이면 눈이 내려 솥 안에 고였다. 솥은 아무것도 끓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이 한 번씩 손을 얹어봤다. 차가운 금속이었다. 그는 오래전 이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받침대 아래 작은 안내판이 있었다. 1933년 쇼와 기린 맥주 담금솥, 1996년 오비 맥주 주, 서울시 기증.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14년 오비 맥주는 다시 AB 인베브의 것이 됐다. 주인이 4번 바뀌었다. 두산, 인터브루, AB 인베브, KKR, AB 인베브. 신임 6년 동안 4번, 평균 4년마다 한 번꼴로 주인이 바뀐 셈이었다. 그 사이 맥주는 계속 팔렸다.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계속 출근했다. 소비자들은 계속 마셨다. 다만 그 맥주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등포공원에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모들이 산책로를 걸었다. 아이들이 잔디 위를 뛰었다.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햇볕을 쬐었다. 공원 중앙에 담금솥이 서 있었다. 1933년에 만들어진 솥. 구리빛 금속 표면에 세월의 얼룩이 졌고 받침대 아래 안내판의 글씨는 조금 바랬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솥 앞에서 멈췄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안내판을 읽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옛날에 맥주 만들던 거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다. 엄마도 유모차를 밀며 걸음을 옮겼다. 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오비 맥주의 역사는 91년이다. 1933년 영등포에서 시작해 해방을 넘고 전쟁을 버티고 한강의 기적과 함께 자랐다. 70%의 시장을 장악했고 올림픽을 후원했고 야구를 사랑했다. 불매운동을 맞았고 왕좌를 빼앗겼고 형제가 싸웠고 팔렸다. 그리고 다시 팔렸고 또 팔렸다. 그 91년의 역사에서 오비 맥주가 완전히 한국인의 것이었던 시간은 1952년부터 1998년까지 46년이었다. 전체 역사의 절반이 조금 넘는 시간.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것이었거나 벨기에의 것이었거나 브라질의 것이었거나 미국 사모펀드의 것이었다. 두산은 오비 맥주를 팔고 무엇을 얻었는가? 숫자로 보면 성공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10개국 이상의 400기가 넘는 원자력, 화력,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두산 바켓은 세계 소형 건설 장비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다. 두산 로보틱스가 생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겼다. 1896년 종로 포목전에서 시작한 회사가 2025년 기준 시가총액 약 11억 달러의 글로벌 중공업 그룹이 됐다. 맥주를 버리고 발전소를 선택한 것. 맥킨지의 권고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두산이 오비 맥주를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1998년 IMF의 파고를 버텼다면, 인터브루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랬다면 오비 맥주는 지금도 한국 기업의 것일까?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 자본의 물결 속에서 같은 길을 걸었을까? 답은 없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 다만 질문은 남는다. 오비 맥주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를 만든다. 카스. 2023년 기준 시장 점유율 46.7%. 한국인이 마시는 맥주 2병 중 하나는 카스다. 그 맥주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청주, 광주광역시, 제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만들고 한국인 소비자들이 마신다. 그러나 그 이익의 최종 귀착지는 벨기에다. 에이빈베브, 본사 루벤. 전 세계 5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그리고 카스와 오비. 카스는 그 500개 브랜드 목록의 한 칸이다. 1975년 영등포 공장에 입사해 1997년 이천으로 따라가고 2009년 정년 퇴직한 그 발효 관리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 70이 넘었을 것이다. 아마 가끔 편의점에서 카스를 살 것이다. 아마 캔을 따며 그 맛이 자신이 만들던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혀로 가늠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날에는 그냥 마실 것이다.
그 사람이 34년 동안 만든 맥주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그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맥주를 만들었다. 주인을 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이 노동의 조건이었고 자본의 논리였다. 영등포공원의 담금솥은 오늘도 서 있다. 봄에는 벚꽃이 지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뛰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솥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더위도 추위도 비도 눈도 다 맞는다. 1933년에 만들어진 그 솥이 공장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회사 이름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주인이 바뀌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솥은 맥주를 끓이지 않는다. 그것이 소트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역할은 없다. 그러나 솥은 거기에 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오비공원이라고 부른다. 공원의 공식 이름은 영등포 공원이다. 안내 표지판에도 지도 앱에도 버스 정류장 안내에도 영등포 공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에게 영등포 공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잠깐 고개를 갸웃한다. 오비공원이라고 물으면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름은 기억보다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어떤 이름은 공식 기록이 지워도 사람들 입에 남는다. 오비맥주의 이야기는 맥주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이고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이야기이고 국민 브랜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의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인은 오늘도 카스를 마신다. 치킨과 함께, 삼겹살과 함께, 야구장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서. 그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다. 차갑기 때문이다. 익숙하기 때문이다. 함께 마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어도, 국적이 바뀌어도, 지분이 오가도 맥주를 마시는 이유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비 맥주가 91년을 살아남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브랜드는 팔렸다. 공장은 이전됐다. 담금솥은 공원에 남았다. 그러나 병뚜껑을 딸 때 나는 그 소리는 1965년에도 1991년에도 2007년에도 2014년에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다. 칙. 그 소리 하나가 91년의 역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